가끔 궁금해져. 넌 어떻게 우는지. 꼭지를 살짝만 비틀어도 주룩주룩 눈물이 흐르는 저는 수도꼭지 인간입니다. 가끔은 울기 싫어서 울음을 참고 싶어서 애꿎은 허벅지를 꾹 꼬집어도 보는데요. 꾸역꾸역 터져 흐르는 이 눈물을 저도 어찌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눈물이라는 것이 본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래요. 가만 보니 제가 이 세상에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도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쩌다 이렇게 우는 감정이 부끄러워진 걸까요? 왜 입술을 꽉 깨물고 삐져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남몰래 훌쩍이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삐죽삐죽 못난 표정으로 울고 말았던 지난 날들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인간관계, 사랑, 꿈.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 울기밖에 못한 날들이 다수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눈물엔 언제나 진심이 함께였다는 사실이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간절해서, 고마워서. 눈물이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진심이 피어 있었어요. 이 책은 제가 울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슬프지만은 않은 진심 어린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 제 눈물의 단상을 거닐다 혹 울음이 터져도 우리 참지 않기로 해요. 우는 건 역시 웃는 것만큼이나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여겨주기로 해요. 부디 울지 말라는 말이 위로가 아닌 세상이었으면, 우는 아이에게도 선물을 주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울어도 줄게요. 내가 준비한 선물. 어제이기도 오늘이기도 또 내일이기도 한 울기 좋은 밤 12시에 송세야. 어제 지나가버린 관계. 여전히 혹은 아직은 그 사이. 가끔은 눈물이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할 때가 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당신 때문에 눈물을 보인다면 어쩌면 당신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전히 혹은 아직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의 퇴장. 내가 수도꼭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아빠 때문이다. 남자는 태어나 딱 3번 운다고 하던데 나의 아빠가 우는 모습을 3번이 아니라 30번은 넘게 봤다. 내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우는 아빠는 우리 아빠가 유일했을 정도니 수도꼭지 인간은 부전여전이라 할 수 있겠다. 엄마 말에 의하면 어릴 때 오빠와 나를 시골에 맡겨두고 아빠와 단칸방에서 맞벌이를 하며 살았을 때엔 외식 한 번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모처럼 하는 외식 자리에서도 아빠는 우리 애들은 시골에서 좋은 것도 못 먹고 지내는데 우리만 이렇게 좋은 것 먹고 살아서 미안하다며 뚝뚝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아빠와 중학교 때 이후 떨어져 살았으니 요즘에도 우리 아빠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종종 눈시울을 붉히시곤 한다. 아빠의 잘못으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 후회도 많이 되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또 이에 질세라 꼭 잠가두었던 수도꼭지를 틀고
콸콸콸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다. 그렇게 아빠와의 식사에는 꼭 눈물, 그러니까 진심이 함께한다. 주말에 결혼식에 다녀왔다. 대학교 동기 결혼식이었는데 신부를 대략 7년 만에 보는지라 어색함과 반가움 사이를 오갔다. 식이 시작되고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친구가 등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친구는 눈부시게 예뻤다. 웃는 얼굴이 유독 많이 닮아 두 부녀는 하객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유유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길의 끝에는 웃는 얼굴이 역시나 신부와 많이 닮은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부녀는 버진 로드의 끝에 다다랐고 신부의 아빠는 잡고 있던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는 또 잠가두었던 수도꼭지를 틀고 말았다. 꼭 쥐고 있었던 딸의 손을 신랑에게 내어주는 신부 아빠의 모습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손을 내어주고는 잠시 주춤거리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그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의연하게 자리를 찾아 퇴장하는 아빠의 모습에 뜨거운 불덩이가 가슴 한가운데 놓인 듯 아려왔다. 딸이 30즈음이 되면 아빠들은 많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참 의아한 것은 이 세상 많은 아빠들은 오랜 시간 지켜온 자리를 내려놓음에도 늘 태어나다는 것이다. 분명 아빠도 이 퇴장이 낯설 텐데 가끔은 인정하기 싫고 울고 싶고 그럴 텐데 말이다. 우리 아빠는 어떨까? 아직까지 우리 아빠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 손을 누군가에 건네며 퇴장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문득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상상해봤다. 우리 아빠도 울지 않고 여타 다른 아빠들처럼 의연하게 자리로 퇴장할 수 있을까? 눈물이 많은 우리 아빠는 왠지 내 등 뒤에서 울고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아빠를 돌아보지 않고 신랑의 손을 잡은 채 걸어갈 수 있을까? 언젠간 맞이하게 될 아빠의 퇴장에 나 혼자 눈시울을 붉히다가 문득 드는 생각. 저기 결혼부터 하자. 사랑의 다른 말. 엄마가 너 시집 갈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네. 대신 나 죽으면 나중에 이 집 내게 가져. 엄마가 너 시집 갈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네. 대신 나 죽으면 나중에 이 집 너가 가져.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막연히 엄마와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금방이라도 시집을 가버릴까 그랬는지 내 입장에선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이 했다. 막연히 엄마와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금방이라도 시집을 가버릴까 그랬는지 내 입장에선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했다. 이 말이 나를 얼마나 서글프게 만드는 말인지 까맣게 모르고 그렇게 엄마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고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물끄러미 그런 엄마를 바라봤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당장 시집갈 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엄마한테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충격적인 엄마의 발언 이후 나는 며칠 밤을 이 말에 갇혀
길을 잃다 잠이 들곤 했다. 그런데 오늘 또 엄마가 그러는 것이다. 딸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집뿐이야. 나 죽으면 딸이 가져가.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 말 좀 안 하면 안 돼? 시집은 내가 알아서 간다고 했잖아. 내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서운해. 너무너무 서운해. 그런 나에게 엄마가 말했다. 내가 자식 낳아봐라. 자식 낳아 키우면 그때 돼서 알게 될 거다. 엄마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너까지 이렇게 엄마 마음 몰라주면 엄마도 너무 서운해. 너라도 엄마 이해해줘야지. 가슴속에 켜켜이 묵혀두었던 숨은 속마음을 와르르 쏟아냄과 동시에 뒷짐을 진 척 등살을 꾹 꼬집었다. 곧장 눈물을 쏟을 것 같아서, 울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내가 울어버리면 엄마가 더 많이 울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다시 내가 더 많이 울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서둘러 대화를 마치고 도망치듯 방에 들어왔다. 방문을 꾹 닫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훌쩍이는데 문 밖에서 역시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서운해. 나도 서운해. 이 말은 실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서로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일. 서로의 눈물을 보기 싫어 울고 싶어도 꾸역꾸역 눈물을 참는 건 역시 서로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 그러니 그렇게 서운하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꾸역꾸역 눈물을 참는 엄마와 나는 서로 많이 사랑하는 사임이 틀림없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느덧 가을 끝을 지나고 있다.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나는 쌀쌀해진 날씨에 오늘 날씨 많이 추울까? 옷을 얼마나 따뜻하게 입고 가야 하나 싶어 스마트폰 날씨 정보를 검색했다. 최저기온 영하 5도. 맙소사, 올겨울 첫 패딩을 꺼내 입어야 할 시점인가. 그렇게 빵빵한 패딩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그래도 아직 11월인데 벌써 패딩이라니 이건 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에 또다시 주섬주섬 코트를 꺼내 바꿔 입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오늘 뭐 입지? 라는 고민의 늪에 빠지다 보면 여러 옷들이 뒤죽박죽 머릿속에 생각나는 바람에 신용카드 쓰듯 줄줄줄 애꿎은 시간이 흐르고 마는 경험, 나만 하는 건가? 그래서 전날 나름 내일 출근 룩을 마련하고 자는 것, 이것도 나만 하는 건가? 어쨌든 오늘도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출근길 몇 분의 시간은 오늘 내가 지각을 하느냐 마느냐 당락을 결정지을 크나큰 시간이었기에 더욱 허겁지겁 가방에 소지품을 우겨넣고 버스에 올랐다. 새벽 출근을 하는 나는 하루 중 아침 출근길을 가장 좋아한다. 아직 하루 중 1%도 사용하지 않은 새것의 머리로 끄적끄적 글쓰기를 하는 시간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무언가를 써보자 싶어 스마트폰을 꺼내 써보려고 했으나 아뿔싸. 나의 빵빵한 패딩 주머니 속에 징징 울고 있을 휴대폰의 형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았다. 두고 왔다, 휴대폰.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니 이미 버스는 집에서부터 많이 떠나왔다.
심하게 지각을 하느냐, 오늘 하루 휴대폰 없이 지내느냐. 결국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두 가지 선택지 중 나는 후자의 선택지를 골랐다. 요즘 한창 아날로그를 주제로 글쓰기에 버벅거리던 참. 오늘은 제대로 아날로그 인간이 되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휴대폰 없이 하루가 시작되었다. 연락. 하필 오늘 퇴근 후 저녁 약속이 있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았던 탓에 친구에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는 비보를 어서 전해야 했다. 그렇게 수화기를 들었는데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꿈속에서 로또 번호 떠오르듯 어렴풋이 기억나는 친구의 휴대폰 번호. 겨우겨우 뿌옇게 떠오르는 숫자들을 꺼내어 종이에 적고는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그렇게 꽤나 자연스러운 몇 개의 휴대폰 번호 조합을 만들어냈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이 중엔 맞는 번호가 있겠지? 번호 1. 지금 거신 전화는 결번 아니었다. 번호 2.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닐 것 같은데. 번호 3. 걸걸한 아저씨. 자다 일어남. 여보쇼. 아니다. 그렇게 전화번호 유추는 실패로 돌아갔다. 고민 끝에 친구의 SNS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어 메시지를 남겼다. 그 후 몇 분 뒤, 그랬구나. 5시 반 영등포 타임스퀘어 교보문고 앞에서 보자. 어렵사리 약속을 정할 수 있었다. 휴대폰 없이 연락하는 것, 그리고 만남을 약속하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약속을 쉬이 가볍게 여기던 지난날 나의 행동들이 떠올라 부끄러워졌다. 연락이 쉬울 땐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쉽게 취소하곤 했는데 약속 시간에 5분, 10분 늦는 일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연락 한 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약속 장소에 무리 없이 나가는 일은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었으며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은 상대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 크나큰 신뢰임을 깨달았다. 때로는 결핍이 완벽한 이해를 돕는 걸까? 부끄럽게도 이제야 나는 연락을 주고받는 것, 만남을 위한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무게를 실감했다. 여유. 휴대폰이 없으니 좋은 점도 있었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다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싶었다. 무언가에 쫓기듯 습관적으로 메신저 어플을 확인하고 남들 어제 뭐 했나, 지금 뭐 하나, SNS를 들락달락 한시도 손과 눈을 그냥 두지 않았다.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물론 나 역시 휴대폰이 있었다면 지금 이들보다 훨씬 더 자주 휴대폰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지냈을 텐데 강제로 없어 보니 달그락달그락 마음속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던 빈 깡통들이 사라진 마음이 평온해졌다. 부재. 그렇게 종일을 지내다 늦은 밤 귀가에 휴대폰을 찾았다. 하루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울었다니.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달그락달그락 또다시 마음속에 요란스러운 빈 깡통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오늘 나에게 왔던 광고 문자들, SNS 연락들, 메신저들을 보니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잘만 돌아가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서로의 일상을 주고받는 일들이 쉬워지다 보니 하루, 아니
몇 시간 웹상에서 부재했던 것뿐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지기라도 한 듯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다. 나 없이도 300개, 400개 단책 톡방에서 쉼없이 이어졌던 대화 내용을 줄줄 읽어가다가 툭 내 마음을 울려버린 친구의 연락 한 통.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난 거야? 걱정된다 친구야. 나 참 새삼스럽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코끝이 찡긋해지는 친구의 연락. 이렇게나 많은 사람의 일상이 와르르 쏟아지듯 공유되는 와중에도 나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나의 부재를 불안해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감사해져 새삼스럽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큰 노력 없이도 누군가의 일상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그 일상에 함께 뛰어들 수도 있다.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잊는다는 말처럼 그래서인지 일상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대수로운 일인지에 대한 생각은 점차 무뎌지고 있는 듯하다.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랫말을 빌려보자 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으로 상대를 초대하며 사랑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나의 일상을 세세히 공유하는 것 혹은 누군가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일은 당신의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말을 대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스스로 되물어본다. 나는 누구의 일상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있는지 혹은 소중한 이의 일상을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말이다. 내 마음을 위로. 나 결국 헤어졌어. 가까운 친구로부터 짧은 문자가 왔다. 놀란 나는 다급히 전화를 걸었고 이별의 이유를 물었다. 수화기 넘어 꾸역꾸역 눈물을 참아내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력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인가 싶어. 그래, 차라리 잘 됐어. 더 만나봐야 너만 힘들었을 거야. 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 분명 또 있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잘 지냈던 시간도 많았는데 뭐. 단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어서 그랬지.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다친 줄도 모르고 끝까지 그를 감싸는 친구의 모습에 속이 상한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게 뭐가 좋은 사람이야? 넌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됐어. 그 사람 정말 비겁한 거야. 미련하게 되지도 않는 위로의 말들을 늘어놓았다.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 그 친구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뼈아픈 말들을 꺼내놓고 말았다. 내 위로가 이미 시퍼렇게 멍든 친구의 마음을 더 세게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역시 그랬다. 그와 헤어진 뒤 주위에서 쏟아냈던 그에 대한 비난들을 들으며 늘 가슴 한편이 따끔거렸다. 그래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별로인 사람을 내가 온 마음을 다 써가며 사랑했다니. 덤덤하게 자리를 지키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엔 알 수 없는 자책감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 위로는 늘 어렵다. 뜻하지 않게 상대를 더 많이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세상에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고 믿지만 정답의 가장
가까운 위로가 있다면 화가 난 내 마음이 아닌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닐까. 위로하는 순간 마음은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위에 앉혀놓고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위로하는 순간만큼은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위에 앉혀두고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친구야, 그 사람 널 만나는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야. 그리고 넌 언제나 그에게 좋은 여자였어. 그건 옆에서 오랜 시간 널 지켜본 내가 대신 장담해. 혹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져도 괜찮아. 나는 항상 내 선택을 응원하니까. 그리고 울고 싶어질 땐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그날 이렇게 위로를 건넸다면 내가 덜 아팠을까?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위로했다면 사랑만큼은 사랑하니까 이렇게 붙잡는 거야. 친구야,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자. 사랑하는 일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랑해서 사랑하고야 알게 된,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는 누군가의 말에 그렇다고 나는 사랑이 밥 먹여준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밥 못 먹는다고. 한 이불 덮고 못 잔다고. 사랑해서 이렇게 붙잡는 거라고.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자. 친구야, 나는 있지. 우리가 결국엔 이 사랑 때문에 웃게 될 거라고 믿어. 아팠던 순간들만큼 더 많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 그러니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사랑만큼은. 너와의 거리. 내가 나에게 거리를 둔다면 나는 내가 정해놓은 그만큼의 거리에 서 있을 거야. 가깝지 않은, 그래, 조금은 먼 거리에서. 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너무 가까워서 내 슬픔을 전부 다 말할 수 없을 때. 너무 뜨거워서 외려 그 관계에서 내 마음을 다칠 때 말이야. 나는 너와 그만큼 가깝지 않으니, 나는 내가 정해놓은 그만큼의 온도에 있으니, 혹여 너를 많이 걱정할까, 혹여 너를 떠나갈까, 꺼내지 못했던 너의 아픈 이야기들, 꽁꽁 묶어놓아 마음에 진물이 나버린 너의 이야기들, 나에게 툭 던져도 괜찮아. 아침을 지키는 해, 밤을 지키는 달, 지구 주위에 둘러싼 수많은 행성처럼 너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나 역시 내가 정해놓은 그 자리에서 너를 위한 내 몫을 다하고 있을 테니.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게만 느껴질 때, 아무나 붙잡고 넋두리든 뭐든 내 이야기가 하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찾아와. 이런 나라도 너에게 위로가 된다면 말이야. 마음 드로잉.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 희열을 느끼는 요즘이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왜 이제야 배웠나 싶을 정도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최근엔 연필 드로잉을 배웠다. 연필 드로잉은 오롯이 연필만으로
그림의 명암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연필 드로잉의 첫 번째 작업은 스케치이다. 스케치에도 기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물을 도형화하는 것이다. 사각 프레임에 중간선을 긋고 또 그 선을 반으로 나눈다. 연필을 세우고 뉘어가며 사물이 시작되는 위치를 정하고 작은 점들을 찍는다. 그리곤 찍어놓은 점과 점을 이어 선을 만들고 그 여러 개의 선을 맞닿아 이어 면을 만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림을 그리면 어쩐지 어설픈 그림이 될 수 있고 또 가끔은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한다. 수업을 듣다 머릿속 작은 전구에 반짝 불이 켜졌다. 사랑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해서 내 경험상 상대를 두루뭉술하게 이해하려다 보면 어설프게 내 방식대로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놓치기도 했으니까. 다시 그림 그리기로 돌아와서 스케치가 완성된 후 드로잉을 시작하기 전 빛에 의한 밝기에 대한 다른 구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밝기는 최소 1부터 8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빛의 밝기에 따라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그림에 적어두면 된다. 예를 들어 지붕은 빛을 가장 많이 받으므로 밝기를 2, 지붕 아랫면은 그보다 조금 더 어두움으로 4 정도. 그렇게 명암에 따라 숫자들을 적었으면 이제 드로잉을 시작하면 된다. 이 정도면 처음 치고 잘했네. 내심 뿌듯해 하려던 찰나 선생님이 말했다. 잘 봐요. 이 문과 지붕 중 뭐가 더 밝게 보여요? 당연히 지붕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문이 더 밝게 칠해진 듯해요. 지붕 밑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봐요. 천천히 보이는 그대로요. 그리고 있죠. 드로잉은 사물의 구분을 선으로 그어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밝은 면, 어두운 면을 칠하며 자연스럽게 면을 만드는 거죠. 다시 내가 그린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눈앞이 핑 돌았다. 이 작은 사물 하나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랬다. 나는 이 사물마저도 그저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만 했다. 분명 더 어둡고 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나는 의식적으로 밝게 그려내려고 했다. 면과 면 사이 역시 굵고 명확한 선으로 쉽게 구분 지으려 할 뿐이었다. 사실 이 사물은 어떠한 선으로도 나누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라는 것은 뭘까? 그동안 나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았을까?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채 억지로 상대를 그 답안에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작은 그림 하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별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화르르 부끄러운 감정이 밀려왔다. 다시 그려보기로 했다. 마음에 흰 도화지를 펴고 대상을 떠올린다. 큰 도형을 그리고 작은 점들을 찍으며 대상이 머물러 있는 위치를 이해한다.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들고 또 그 선을 연결해 면을 만든다. 두루뭉술하게 뭉개 그린 그림은 어딘지 허술할 수 있으며 때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한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존중한다. 절대 굵은 선 하나로 대상의 여러 면을 규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다 그리고 난 뒤 멀리서 지그시 바라본다. 내가 그린 그림이 보이는 모습 그대로 빛나고 있는지, 내가 이해한 이 사람 역시 모습 그대로 빛나고 있는지. 축하해, 진심으로. 우울증에 관한 책을 읽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엮은 책인데, 그들의 힘겨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나 역시 마음이 아팠다. 책에 의하면 어떤 이는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이는 갑자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아니면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와 고통스럽거나, 자려고 누울 때면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책을 접할수록 이들의 이야기들에 큰 모래더미가 마음을 덮친 듯 먹먹해졌다. 그럼에도 나는 이 책을 멈추지 않고 꿋꿋이 다 읽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별일이 아닌 일에 나 스스로 자책감에 시달릴 때,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 이 책을 읽으며 난 모르게 위로를 얻었다. 아니, 우울증 책을 읽으며 어떻게 위로를 얻었냐고? 부끄럽게도 나는 그래, 나는 이 정도로 힘든 건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정말 많이 부끄럽게도. 그렇게 마음이 고달플 때면 몇 장씩 책을 아껴 읽다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다. 종종 그런 사이가 있다. 서로 힘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유독 가까워지는 사이. 대부분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나 요즘 이래서 힘들어. 나는 요즘 이래서 힘들어. 서로 힘든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그래,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 하며 그날의 만남을 마무리 짓는 사이. 아마 그런 사이는 알게 모르게 서로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든 너도 있으니 힘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사이를 결코 나쁜 사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왜인지 모르게 둘 중 한 명이 행복하게 잘 지낼 땐 다시금 멀어지는 사이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이 든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는 사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이. 어쩌면 이 사이가 더 어렵고 소중한 사이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남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보다 남의 기쁨에 공감해주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부디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힘들 때는 물론이거니와 즐거울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어서 빨리 자랑하고 싶은 친구, 동료, 그리고 지인으로 남아있기를. 축하해. 행복한 그 마음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가끔 궁금해져. 넌 어떻게 우는지. 꼭지를 살짝만 비틀어도 주룩주룩 눈물이 흐르는 저는 수도꼭지 인간입니다. 가끔은 울기 싫어서, 울음을 참고 싶어서 애꿎은 허벅지를 꾹 꼬집어도 보는데요. 꾸역꾸역 터져 흐르는
이 눈물을 저도 어찌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눈물이라는 것이 본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래요. 가만 보니 제가 이 세상에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도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쩌다 이렇게 우는 감정이 부끄러워진 걸까요? 왜 입술을 꽉 깨물고 삐져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남몰래 훌쩍이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삐죽삐죽 못난 표정으로 울고 말았던 지난 날들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인간관계, 사랑, 꿈.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 울기밖에 못한 날들이 다수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눈물엔 언제나 진심이 함께였다는 사실이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간절해서, 고마워서. 눈물이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진심이 피어 있었어요. 이 책은 제가 울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슬프지만은 않은 진심 어린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 제 눈물의 단상을 거닐다 혹 울음이 터져도 우리 참지 않기로 해요. 우는 건 역시 웃는 것만큼이나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여겨주기로 해요. 부디 울지 말라는 말이 위로가 아닌 세상이었으면, 우는 아이에게도 선물을 주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울어도 줄게요. 내가 준비한 선물. 어제이기도 오늘이기도 또 내일이기도 한 울기 좋은 밤 12시에 송세야. 어제 지나가버린 관계. 여전히 혹은 아직은 그 사이. 가끔은 눈물이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할 때가 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당신 때문에 눈물을 보인다면 어쩌면 당신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전히 혹은 아직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의 퇴장. 내가 수도꼭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아빠 때문이다. 남자는 태어나 딱 3번 운다고 하던데 나의 아빠가 우는 모습을 3번이 아니라 30번은 넘게 봤다. 내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우는 아빠는 우리 아빠가 유일했을 정도니 수도꼭지 인간은 부전여전이라 할 수 있겠다. 엄마 말에 의하면 어릴 때 오빠와 나를 시골에 맡겨두고 아빠와 단칸방에서 맞벌이를 하며 살았을 때엔 외식 한 번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모처럼 하는 외식 자리에서도 아빠는 우리 애들은 시골에서 좋은 것도 못 먹고 지내는데 우리만 이렇게 좋은 것 먹고 살아서 미안하다며 뚝뚝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아빠와 중학교 때 이후 떨어져 살았으니 요즘에도 우리 아빠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종종 눈시울을 붉히시곤 한다. 아빠의 잘못으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 후회도 많이 되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또 이에 질세라 꼭 잠가두었던 수도꼭지를 틀고 콸콸콸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다. 그렇게 아빠와의 식사에는 꼭 눈물, 그러니까 진심이 함께한다. 주말에 결혼식에 다녀왔다. 대학교 동기 결혼식이었는데 신부를 대략 7년 만에 보는지라 어색함과 반가움 사이를 오갔다.
식이 시작되고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친구가 등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친구는 눈부시게 예뻤다. 웃는 얼굴이 유독 많이 닮아 두 부녀는 하객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유유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길의 끝에는 웃는 얼굴이 역시나 신부와 많이 닮은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부녀는 버진 로드의 끝에 다다랐고 신부의 아빠는 잡고 있던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는 또 잠가두었던 수도꼭지를 틀고 말았다. 꼭 쥐고 있었던 딸의 손을 신랑에게 내어주는 신부 아빠의 모습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손을 내어주고는 잠시 주춤거리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그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의연하게 자리를 찾아 퇴장하는 아빠의 모습에 뜨거운 불덩이가 가슴 한가운데 놓인 듯 아려왔다. 딸이 30즈음이 되면 아빠들은 많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참 의아한 것은 이 세상 많은 아빠들은 오랜 시간 지켜온 자리를 내려놓음에도 늘 태어나다는 것이다. 분명 아빠도 이 퇴장이 낯설 텐데 가끔은 인정하기 싫고 울고 싶고 그럴 텐데 말이다. 우리 아빠는 어떨까? 아직까지 우리 아빠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 손을 누군가에 건네며 퇴장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문득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상상해 봤다. 우리 아빠도 울지 않고 여타 다른 아빠들처럼 의연하게 자리로 퇴장할 수 있을까? 눈물이 많은 우리 아빠는 왠지 내 등 뒤에서 울고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아빠를 돌아보지 않고 신랑의 손을 잡은 채 걸어갈 수 있을까? 언젠간 맞이하게 될 아빠의 퇴장에 나 혼자 눈시울을 붉히다가 문득 드는 생각. 저기 결혼부터 하자. 사랑의 다른 말. 엄마가 너 시집 갈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네. 대신 나 죽으면 나중에 이 집 내게 가져. 엄마가 너 시집 갈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네. 대신 나 죽으면 나중에 이 집 너가 가져.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막연히 엄마와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금방이라도 시집을 가버릴까 그랬는지 내 입장에선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이 했다. 막연히 엄마와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금방이라도 시집을 가버릴까 그랬는지 내 입장에선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했다. 이 말이 나를 얼마나 서글프게 만드는 말인지 까맣게 모르고 그렇게 엄마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고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물끄러미 그런 엄마를 바라봤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당장 시집갈 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엄마한테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충격적인 엄마의 발언 이후 나는 며칠 밤을 이 말에 갇혀 길을 잃다 잠이 들곤 했다. 그런데 오늘 또 엄마가 그러는 것이다. 딸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집뿐이야. 나 죽으면 딸이 가져가.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 말 좀 안 하면 안 돼? 시집은 내가 알아서 간다고 했잖아.
내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서운해. 너무너무 서운해. 그런 나에게 엄마가 말했다. 내가 자식 낳아봐라. 자식 낳아 키우면 그때 돼서 알게 될 거다. 엄마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너까지 이렇게 엄마 마음 몰라주면 엄마도 너무 서운해. 너라도 엄마 이해해줘야지. 가슴속에 켜켜이 묵혀두었던 숨은 속마음을 와르르 쏟아냄과 동시에 뒷짐을 진 척 등살을 꾹 꼬집었다. 곧장 눈물을 쏟을 것 같아서, 울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내가 울어버리면 엄마가 더 많이 울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다시 내가 더 많이 울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서둘러 대화를 마치고 도망치듯 방에 들어왔다. 방문을 꾹 닫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훌쩍이는데 문 밖에서 역시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서운해. 나도 서운해. 이 말은 실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서로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일. 서로의 눈물을 보기 싫어 울고 싶어도 꾸역꾸역 눈물을 참는 건 역시 서로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 그러니 그렇게 서운하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꾸역꾸역 눈물을 참는 엄마와 나는 서로 많이 사랑하는 사임이 틀림없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느덧 가을 끝을 지나고 있다.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나는 쌀쌀해진 날씨에 오늘 날씨 많이 추울까? 옷을 얼마나 따뜻하게 입고 가야 하나 싶어 스마트폰 날씨 정보를 검색했다. 최저기온 영하 5도. 맙소사, 올겨울 첫 패딩을 꺼내 입어야 할 시점인가. 그렇게 빵빵한 패딩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그래도 아직 11월인데 벌써 패딩이라니 이건 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에 또다시 주섬주섬 코트를 꺼내 바꿔 입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오늘 뭐 입지? 라는 고민의 늪에 빠지다 보면 여러 옷들이 뒤죽박죽 머릿속에 생각나는 바람에 신용카드 쓰듯 줄줄줄 애꿎은 시간이 흐르고 마는 경험 나만 하는 건가? 그래서 전날 나름 내일 출근 룩을 마련하고 자는 것 이것도 나만 하는 건가? 어쨌든 오늘도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출근길 몇 분의 시간은 오늘 내가 지각을 하느냐 마느냐 당락을 결정지을 크나큰 시간이었기에 더욱 허겁지겁 가방에 소지품을 우겨넣고 버스에 올랐다. 새벽 출근을 하는 나는 하루 중 아침 출근길을 가장 좋아한다. 아직 하루 중 1%도 사용하지 않은 새것의 머리로 끄적끄적 글쓰기를 하는 시간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무언가를 써보자 싶어 스마트폰을 꺼내 써보려고 했으나 아뿔싸. 나의 빵빵한 패딩 주머니 속에 징징 울고 있을 휴대폰의 형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았다. 두고 왔다, 휴대폰.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니 이미 버스는 집에서부터 많이 떠나왔다. 심하게 지각을 하느냐, 오늘 하루 휴대폰 없이 지내느냐. 결국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두 가지 선택지 중 나는 후자의 선택지를 골랐다. 요즘 한창 아날로그를 주제로 글쓰기에 버벅거리던 참. 오늘은 제대로 아날로그 인간이 되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휴대폰 없이 하루가 시작되었다.
연락. 하필 오늘 퇴근 후 저녁 약속이 있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았던 탓에 친구에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는 비보를 어서 전해야 했다. 그렇게 수화기를 들었는데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꿈속에서 로또 번호 떠오르듯 어렴풋이 기억나는 친구의 휴대폰 번호. 겨우겨우 뿌옇게 떠오르는 숫자들을 꺼내어 종이에 적고는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그렇게 꽤나 자연스러운 몇 개의 휴대폰 번호 조합을 만들어냈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이 중엔 맞는 번호가 있겠지? 번호 1. 지금 거신 전화는 결번 아니었다. 번호 2.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닐 것 같은데. 번호 3. 걸걸한 아저씨. 자다 일어남. 여보쇼. 아니다. 그렇게 전화번호 유추는 실패로 돌아갔다. 고민 끝에 친구의 SNS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어 메시지를 남겼다. 그 후 몇 분 뒤 그랬구나. 5시 반 영등포 타임스퀘어 교보문고 앞에서 보자. 어렵사리 약속을 정할 수 있었다. 휴대폰 없이 연락하는 것, 그리고 만남을 약속하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약속을 쉬이 가볍게 여기던 지난날 나의 행동들이 떠올라 부끄러워졌다. 연락이 쉬울 땐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쉽게 취소하곤 했는데 약속 시간에 5분, 10분 늦는 일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연락 한 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약속 장소에 무리 없이 나가는 일은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었으며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은 상대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 크나큰 신뢰임을 깨달았다. 때로는 결핍이 완벽한 이해를 돕는 걸까? 부끄럽게도 이제야 나는 연락을 주고받는 것, 만남을 위한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무게를 실감했다. 여유. 휴대폰이 없으니 좋은 점도 있었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다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싶었다. 무언가에 쫓기듯 습관적으로 메신저 어플을 확인하고 남들 어제 뭐 했나, 지금 뭐 하나, SNS를 들락달락 한시도 손과 눈을 그냥 두지 않았다.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물론 나 역시 휴대폰이 있었다면 지금 이들보다 훨씬 더 자주 휴대폰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지냈을 텐데 강제로 없어 보니 달그락달그락 마음속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던 빈 깡통들이 사라진 마음이 평온해졌다. 부재. 그렇게 종일을 지내다 늦은 밤 귀가에 휴대폰을 찾았다. 하루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울었다니.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달그락달그락 또다시 마음속에 요란스러운 빈 깡통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오늘 나에게 왔던 광고 문자들, SNS 연락들, 메신저들을 보니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잘만 돌아가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서로의 일상을 주고받는 일들이 쉬워지다 보니 하루, 아니 몇 시간 웹상에서 부재했던 것뿐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지기라도 한 듯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다. 나 없이도 300개, 400개 단책 톡방에서 쉼없이 이어졌던 대화 내용을 줄줄 읽어가다가 툭 내 마음을 울려버린 친구의 연락 한 통.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난 거야? 걱정된다 친구야. 나 참
새삼스럽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코끝이 찡긋해지는 친구의 연락. 이렇게나 많은 사람의 일상이 와르르 쏟아지듯 공유되는 와중에도 나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나의 부재를 불안해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감사해져 새삼스럽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큰 노력 없이도 누군가의 일상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그 일상에 함께 뛰어들 수도 있다.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잊는다는 말처럼 그래서인지 일상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대수로운 일인지에 대한 생각은 점차 무뎌지고 있는 듯하다.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랫말을 빌려보자 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으로 상대를 초대하며 사랑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나의 일상을 세세히 공유하는 것 혹은 누군가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일은 당신의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말을 대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스스로 되물어본다. 나는 누구의 일상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있는지 혹은 소중한 이의 일상을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말이다. 내 마음을 위로. 나 결국 헤어졌어. 가까운 친구로부터 짧은 문자가 왔다. 놀란 나는 다급히 전화를 걸었고 이별의 이유를 물었다. 수화기 넘어 꾸역꾸역 눈물을 참아내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력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인가 싶어. 그래, 차라리 잘 됐어. 더 만나봐야 너만 힘들었을 거야. 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 분명 또 있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잘 지냈던 시간도 많았는데 뭐. 단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어서 그랬지.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다친 줄도 모르고 끝까지 그를 감싸는 친구의 모습에 속이 상한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게 뭐가 좋은 사람이야? 넌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됐어. 그 사람 정말 비겁한 거야. 미련하게 되지도 않는 위로의 말들을 늘어놓았다.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 그 친구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뼈아픈 말들을 꺼내놓고 말았다. 내 위로가 이미 시퍼렇게 멍든 친구의 마음을 더 세게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역시 그랬다. 그와 헤어진 뒤 주위에서 쏟아냈던 그에 대한 비난들을 들으며 늘 가슴 한편이 따끔거렸다. 그래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별로인 사람을 내가 온 마음을 다 써가며 사랑했다니. 덤덤하게 자리를 지키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엔 알 수 없는 자책감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 위로는 늘 어렵다. 뜻하지 않게 상대를 더 많이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세상에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고 믿지만 정답에 가장 가까운 위로가 있다면 화가 난 내 마음이 아닌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닐까. 위로하는 순간 마음은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위에 앉혀놓고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위로하는 순간만큼은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위에 앉혀두고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친구야,
그 사람 널 만나는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야. 그리고 넌 언제나 그에게 좋은 여자였어. 그건 옆에서 오랜 시간 널 지켜본 내가 대신 장담해. 혹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져도 괜찮아. 나는 항상 내 선택을 응원하니까. 그리고 울고 싶어질 땐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그날 이렇게 위로를 건넸다면 내가 덜 아팠을까?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위로했다면 사랑만큼은 사랑하니까 이렇게 붙잡는 거야. 친구야,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자. 사랑하는 일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랑에서 사랑하고야 알게 된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는 누군가의 말에 그렇다고 나는 사랑이 밥 먹여준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밥 못 먹는다고. 한 이불 덮고 못 잔다고. 사랑해서 이렇게 붙잡는 거라고.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자. 친구야, 나는 있지. 우리가 결국엔 이 사랑 때문에 웃게 될 거라고 믿어. 아팠던 순간들만큼 더 많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 그러니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사랑만큼은. 너와의 거리. 내가 나에게 거리를 둔다면 나는 내가 정해놓은 그만큼의 거리에 서 있을 거야. 가깝지 않은, 그래, 조금은 먼 거리에서. 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너무 가까워서 내 슬픔을 전부 다 말할 수 없을 때. 너무 뜨거워서 외려 그 관계에서 내 마음을 다칠 때 말이야. 나는 너와 그만큼 가깝지 않으니 나는 내가 정해놓은 그만큼의 온도에 있으니 혹여 너를 많이 걱정할까, 혹여 너를 떠나갈까, 꺼내지 못했던 너의 아픈 이야기들, 꽁꽁 묶어놓아 마음에 진물이 나버린 너의 이야기들, 나에게 툭 던져도 괜찮아. 아침을 지키는 해, 밤을 지키는 달, 지구 주위에 둘러싼 수많은 행성처럼 너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나 역시 내가 정해놓은 그 자리에서 너를 위한 내 몫을 다하고 있을 테니.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게만 느껴질 때 아무나 붙잡고 넋두리든 뭐든 내 이야기가 하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찾아와. 이런 나라도 너에게 위로가 된다면 말이야. 마음 드로잉.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 희열을 느끼는 요즘이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왜 이제야 배웠나 싶을 정도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최근엔 연필 드로잉을 배웠다. 연필 드로잉은 오롯이 연필만으로 그림의 명암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연필 드로잉의 첫 번째 작업은 스케치이다. 스케치에도 기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물을 도형화하는 것이다. 사각 프레임에 중간선을 긋고 또 그 선을 반으로 나눈다. 연필을 세우고 뉘어가며 사물이 시작되는 위치를 정하고 작은 점들을 찍는다. 그리곤 찍어놓은 점과 점을 이어
선을 만들고 그 여러 개의 선을 맞닿아 이어 면을 만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림을 그리면 어쩐지 어설픈 그림이 될 수 있고 또 가끔은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한다. 수업을 듣다 머릿속 작은 전구에 반짝 불이 켜졌다. 사랑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해서 내 경험상 상대를 두루뭉술하게 이해하려다 보면 어설프게 내 방식대로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놓치기도 했으니까. 다시 그림 그리기로 돌아와서 스케치가 완성된 후 드로잉을 시작하기 전 빛에 의한 밝기에 대한 다른 구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밝기는 최소 1부터 8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빛의 밝기에 따라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그림에 적어두면 된다. 예를 들어 지붕은 빛을 가장 많이 받으므로 밝기를 2, 지붕 아랫면은 그보다 조금 더 어두움으로 4 정도. 그렇게 명암에 따라 숫자들을 적었으면 이제 드로잉을 시작하면 된다. 이 정도면 처음 치고 잘했네. 내심 뿌듯해 하려던 찰나 선생님이 말했다. 잘 봐요. 이 문과 지붕 중 뭐가 더 밝게 보여요? 당연히 지붕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문이 더 밝게 칠해진 듯해요. 지붕 밑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봐요. 천천히 보이는 그대로요. 그리고 있죠. 드로잉은 사물의 구분을 선으로 그어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밝은 면, 어두운 면을 칠하며 자연스럽게 면을 만드는 거죠. 다시 내가 그린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눈앞이 핑 돌았다. 이 작은 사물 하나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랬다. 나는 이 사물마저도 그저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만 했다. 분명 더 어둡고 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나는 의식적으로 밝게 그려내려고 했다. 면과 면 사이 역시 굵고 명확한 선으로 쉽게 구분 지으려 할 뿐이었다. 사실 이 사물은 어떠한 선으로도 나누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라는 것은 뭘까? 그동안 나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았을까?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채 억지로 상대를 그 답안에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작은 그림 하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별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화르르 부끄러운 감정이 밀려왔다. 다시 그려보기로 했다. 마음에 흰 도화지를 펴고 대상을 떠올린다. 큰 도형을 그리고 작은 점들을 찍으며 대상이 머물러 있는 위치를 이해한다.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들고 또 그 선을 연결해 면을 만든다. 두루뭉술하게 뭉개 그린 그림은 어딘지 허술할 수 있으며 때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한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존중한다. 절대 굵은 선 하나로 대상의 여러 면을 규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다 그리고 난 뒤 멀리서 지그시 바라본다. 내가 그린 그림이 보이는 모습 그대로 빛나고 있는지, 내가 이해한 이 사람 역시
모습 그대로 빛나고 있는지. 축하해, 진심으로. 우울증에 관한 책을 읽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엮은 책인데 그들의 힘겨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나 역시 마음이 아팠다. 책에 의하면 어떤 이는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이는 갑자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아니면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와 고통스럽거나 자려고 누울 때면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책을 접할수록 이들의 이야기들에 큰 모래더미가 마음을 덮친 듯 먹먹해졌다. 그럼에도 나는 이 책을 멈추지 않고 꿋꿋이 다 읽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별일이 아닌 일에 나 스스로 자책감에 시달릴 때,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 이 책을 읽으며 난 모르게 위로를 얻었다. 아니, 우울증 책을 읽으며 어떻게 위로를 얻었냐고? 부끄럽게도 나는 그래, 나는 이 정도로 힘든 건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정말 많이 부끄럽게도. 그렇게 마음이 고달플 때면 몇 장씩 책을 아껴 읽다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다. 종종 그런 사이가 있다. 서로 힘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유독 가까워지는 사이. 대부분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나 요즘 이래서 힘들어. 나는 요즘 이래서 힘들어. 서로 힘든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그래,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 하며 그날의 만남을 마무리 짓는 사이. 아마 그런 사이는 알게 모르게 서로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든 너도 있으니 힘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사이를 결코 나쁜 사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왜인지 모르게 둘 중 한 명이 행복하게 잘 지낼 땐 다시금 멀어지는 사이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이 든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는 사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이. 어쩌면 이 사이가 더 어렵고 소중한 사이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남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보다 남의 기쁨에 공감해주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부디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힘들 때는 물론이거니와 즐거울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어서 빨리 자랑하고 싶은 친구, 동료, 그리고 지인으로 남아있기를. 축하해. 행복한 그 마음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